팬데믹 시대에 소시오패스적인 측면이 고개를 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소시오패스는 악마의 얼굴만 하고 우리에게 오진 않습니다. 바로 이게 소시오패스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으세요? 나한테 부탁을 많이 하는데 내가 그 부탁을 안 들어주면 내가 굉장히 그 사람한테 잘못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친구 하나가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B가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것을 빼앗아 갔는데 강탈해 간 게 아니라 조금씩 나를 이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처음엔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더래요. 잠깐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가장 좋은 위치에서 그 친구가 잠을 자고 있고 자기의 컴퓨터를 그 친구가 주로 더 쓰고 있고요. 돈의 상당 부분을 그 친구가 더 많이 쓰고 있더래요. 소시오패스입니다. 소시오패스는 악마적인 얼굴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씨 좋은 선배 혹은 굉장히 불쌍해 보이는 얼굴들을 얼마든지 필요할 때마다 나한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젠 내가 더 이상 너한테 해줄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할 때마다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소시오패스의 표정이죠. 사이코패스는 소시오패스와 공통점을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공감 능력이 결여됐다는 거죠. 다만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이 없게 태어난 것이고 소시오패스는 어린 시절에 어떤 환경에 있었느냐에 의해서도 많은 부분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소시오패스는 타인의 공감 능력을 이용하는 능력도 탁월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A라는 친구도 동정심과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었고 B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팬데믹 시대에 소시오패스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죠. 소시오패스들은 방역에 협조하려고 하는 경향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회를 잘 이용하기 때문이죠. 상대방으로부터 감염되는 것도 막기 위해서지만 내가 상대방한테 입힐 피해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속으로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마스크를 써. 그러면 나는 피해가 적어. 하지만 불편하니까 나는 마스크를 안 쓸 거야. 이것이 바로 소시오패스적 생각이라는 거죠. 소시오패스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잘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거절해도 동정심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끝까지 얻으려 한다. 왜 그런 행동이 가능할까요? 바로 이런 행동을 뒷받침하는 자기만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등급을 나눠서 생각하는 사람. 자기와 같은 위치로 그 사람을 떨어뜨려서 자기보다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언제든 이용하기 좋게 만드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자기의 소나기를 벗어나는 걸 결코 가능하지 않게 만드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소시오패스적 기질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즐겨 쓰는 말이 있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Fixed Mindset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너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일을 봐. 넌 이거 해도 안 되잖아. 너는 이거랑은 아니야. 위로를 하는 것 같지만 무기력을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더 성취해서 벗어나는 걸 막아내기 위해서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보이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게 있어서 잘 안 변하는 게 있죠. 그게 성격이에요.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성격은 안 변합니다만 인격은 변하죠.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민감하다,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이 성격입니다. 하지만 인격은 나의 그런 성격에 걸맞는 다른 사람들과 잘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에요. 공존할 수 있는 나만의 색깔이 있으면 성격의 장점을 보여주고 살겠죠. 내성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선 그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 도와주고 꼼꼼하게 챙겨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없으면 내 성격의 단점만 보여주고 살겠죠.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은 고립돼서 살고 외향적인 사람은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치겠죠. 인격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변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왜 불행해질까요?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할 때, 바꿀 수 있는 걸 그대로 놔둘 때 불행해집니다. 소시오패스는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꿀 수 있는데도 그건 못 바꾼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무너진 나를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사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소시오패스를 피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계속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안 만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외로움에 견디다 못해 나쁜 관계로 도피한다. 우리는 우정에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친구라면, 가족이라면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런 관계는 수천만 명이 일일 생활권에 살고 있는 한국과 같은 곳에선 너무 강하게 집착하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들 있죠? 딱 여기까지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관계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1년에 10번을 만나는 친구가 있고 2년에 한 번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만났을 때 즐겁고 행복한 정도는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슨하게 친한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유학을 재수를 했었습니다. 나이 30 넘어서 재수를 한다는 이 말이 얼마나 창피하고 괴로운지 그래서 한동안 사람들을 안 만났죠. 어떤 친구들은 괜찮아. 야, 내년에 가면 되지. 그런데 한 1년 정도 얼굴을 못 본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곱창을 먹자 그러더라고요. 내 소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나 왜 보자 그랬어? 나 오늘 갑자기 곱창 먹고 싶은데 네 생각나더라. 너랑 먹어야 제일 맛있어. 제가 그때 왠지 알 수 없는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위로들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회복이 안 되고 있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1년에 한 번 만나더라도 곱창은 너랑 먹어야 제일 맛있다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몸에서 에너지가 나오더라고요. 등산을 할 때 같이 가면 너무 즐거운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맥주를 같이 마실 때 노래방을 같이 가면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친구가 있죠. 위로받지 않아도 나로 하여금 존재의 이유를 알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건 소시오패스에게 계속해서 이용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취미, 레저가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문화, 예술, 취미, 레저가 왜 중요할까요? 스스로 작은 감탄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을 나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까지는 못 쳤던 아리랑을 올해 좀 연습을 해서 이젠 내가 아리랑을 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연주자에 비해서 나는 10,000분의 1도 안 되는 피아노 연주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내 손끝으로 연주해 보면서 나 스스로 내가 괜찮아 보입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감탄이라고 하죠.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전혀 없는 삶은 소시오패스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 삶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에게 스스로 감탄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계속해서 체험해 나가는 삶은 소시오패스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안전망이기도 하고요. 행복하고요. 행복을 에너지 담아서 다음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느슨하지만 다양한 친구가 있다면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스스로 작은 감탄을 할 수 있는 문화, 예술, 취미 중요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나에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편도체는 불안, 스트레스 이런 것과 관련돼 있죠. 자, 그런데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적절할 때 적절한 정도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패턴들이 관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태어날 때 뇌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가장 많이 하는 행동들이 있죠. 바로 수다입니다. 그런데 모든 수다가 다 즐거운 건 아니죠. 얘기를 하면 할수록 묘하게 말이 안 통하는 것 같고 내 말에 반응은 해주는 것 같은데 전혀 공감은 안 하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이건 기억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조금도 기억을 못하기도 하는 그러면서 자기 얘기만 주구장창 늘어놓는 사람. 가볍게 대화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라고 시작했지만 결국 어느 순간 나의 기운을 쫙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빼놓고 얘기하는 건 정말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왜 나랑 얘기하고 있고 내 얘기를 듣지도 않을 거면서 왜 이 대화에는 자꾸 끼려고 하는 걸까요?
이럴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말을 듣고 대답을 해주고 공감해 주는 거 쉬운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것은 맞지만 이렇게 커다란 사회에서 살아나가도록 진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 수십만 년 중에 이렇게 복잡하고 큰 사회에서 살아간 지가 얼마나 됐겠냐는 거예요. 0.1%의 시간도 안 됩니다. 옛날에는 내가 만나는 사람의 출신, 고향, 성장 배경 거의 대부분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고 큰 사회에서 어떻게 쉽게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감의 단서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은 내 감정에 공감을 못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어려운 공감을 해주는 사람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공감을 하는 것을 통해 이 사람이 나에 대한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진짜 공감을 못하는데 척이라도 한다면요. 그 사람 역시 나에게 어느 정도는 호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이야기한 세월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공감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한 호감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늘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해 줄 수는 없어요. 그냥 나와의 깊은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예외적인 부류가 있죠. 적당히 거리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멀리해야 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누구에게도 공감을 못하고 조금도 공감하고 싶지 않은 사람,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소시오패스죠. 소시오패스에게서 이런 성향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건 그 사람들이 시간을 아까워하기 때문이에요. 소시오패스는 자기 외의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는 걸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공감도 하기 싫고 무언가 공유하기도 싫고 그 사람을 위한 배려의 대화도 하기 싫은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는 가장 큰 게 뭘까요? 상대방에게 질문하고 대답할 시간을 안 주는 겁니다. 그걸 듣는 시간도 아깝거든요. 그리고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소시오패스는 늘 자기 위주로 자기 자신만 제일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대화에는 꼭 참여하는 걸까요? 자신이 남들과는 다르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중요한 차이죠.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인 이유로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상당히 티가 나고 충동적이고 즉흥적이어서 정상적인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이코패스와 달리 소시오패스는 상당 부분 가정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조형되죠. 정상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성장기에 어떤 부적응적인 측면들로 인해서 성격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시오패스가 더 무서운 겁니다. 공감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사이의 대화에 잘 숨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대화에 공감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시오패스라고 할 수는 없죠. 이럴 때 소시오패스적 특징이 확실히 있는지 알아볼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MT나 워크샵입니다.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아도 되는,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시간의 자원이 똑같았을 때 상대방의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MT를 가든 수련회를 가든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무조건 후발대로 오겠다고 우기는 친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시간이 아깝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늦게 오고도 먼저 와서 준비한 사람들한테 전혀 미안해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제 옆에 와서 이렇게 슬쩍 얘기합니다. 쟤네들은 참 할 일도 없지? 맨 먼저 와서 저렇게 뭔가를 하고 있어. 이렇게 도착해서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데 공감하지 못한 채 자기 얘기만 합니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걸 넘어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기가 딱 좋은 사람들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짙은 사람들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완벽한, 하지만 간단한 손절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전화번호부에서 그 사람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여전히 전화번호부에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번호가 내 휴대전화에 뜨는 순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경험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전화가 왔을 때 내가 저장이 안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도 타격감을 받고
나도 훨씬 더 당당해집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꽤 많은 소시오패스들은 자기의 이름을 저장하지 않는 사람을 이 사람 이용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 사람들을 단순하게 잊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기억하지 않으려 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 유명한 흰곰 효과. 프레임이 활성화될수록 오히려 기억이 되는 역효과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절대로 흰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밥 먹을 때도, 샤워할 때도, 버스를 탈 때도, 심지어 잠자리에서도 그 흰곰이 생각나게 됩니다.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기억이 나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방법은 그 사람과 무관한 다른 사람들과 행복한 일이 많아야 됩니다. 행복한 다른 일이 많아야만 다른 일로 그 안 좋은 기억을 덮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처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카톡에 생일이 한번 뜨거나 바뀐 프로필 사진이 자꾸 눈에 들어오거든요. 아예 지우고 다른 사람들과 행복한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하십시오. 그 두 개를 다 하셔야만 나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그 사람 욕도 하지 마십시오. 절대 기억하지 말아야지 라고 할수록 더 기억나는 것처럼 욕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내 말에 노예가 되기 때문이에요.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좋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과 상황이 되어야만 내 주변의 소시오패스와 완전한 손절이 가능합니다. 혹시 소시오패스 만나실까 봐 여전히 두려우신가요? 소시오패스는 100명 중 4명 걸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만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중에 소시오패스가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긴 했지만 분명한 건 악인은 악인끼리 모이고요. 우울한 사람은 우울한 사람끼리 모이고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끼리 모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성격의 상대성은 있을 수 있지만 세계관과 가치관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감하지 않는다를 뒤집으면 어느 선 이상으로 친해지기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유유상종은 현대 심리학에서 강력하게 관찰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선한 우리라면 점점 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과 친하게 되는 가능성은 점점 더 떨어진다는 거죠. 내가 행복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 되면서 내 주변에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더 모일 수 있게 만들어주면 그들이 내게 다가올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요즘 유독 이 단어 많이 들으셨죠? 가스라이팅. 최근 몇 년 사이에 인터넷 뉴스 기사의 제목을 보면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 같고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나랑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 가스라이팅입니다.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나면 무기력한 기분을 느낀다고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그렇다면 당신도 이미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혹은 내 주변 인물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어떻게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누군가를 조종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심리는 도대체 뭘까요? 오늘 정확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실제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의 유래도 1938년 패트릭 해밀턴의 연극 가스 등에서 남편이 아내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후에 온갖 속임수와 거짓말로 멀쩡한 자신의 아내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내용에서 처음 나온 말입니다. 여러 상황을 통해서 한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심리학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지는 않죠. 오히려 비슷한 느낌의 그루밍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가스라이팅이든 그루밍이든 그 기본은 자꾸 암시를 준다는 겁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너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이런 암시가 긍정적이라면 용기나 도전을 하게 만들 수도 있죠. 하지만 부정적이면 자기의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 주저앉히는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반복해서 그 무기력을 목적으로 암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스라이팅 했다 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남녀 사이에서 가스라이팅이 많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경우에는요, 데이트 폭력 같은 범죄의 영역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문 기사가 많이 나니 조금 더 많이 부각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인처럼 깊은 관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가스라이팅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스라이팅 당하기 가장 좋은 상황이 뭘까요? 바로 정신적으로 지쳐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많이 지쳐있잖아요. 지쳐있으니까 주저앉히기도 좋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실제로도 만연하기 좋은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가 여전히 상당히 서열화된 사회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가스라이팅은 좀 더 나보다 힘이든 권위든 있어야 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런데 한국 사회가 바로 이렇게 여전히 서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가스라이팅도 더 만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면 우리는 주로 범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서열에 의해서 혹은 권위에 의해서 사소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암시에 의한 범죄 분류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가스라이팅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독특하게도 조직 내에서의 가스라이팅은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조직 내에서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싫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본질적 불안과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불안이 만나 강하게 점화되는 경우라고 봐야 합니다. 무기력을 전염시킨다는 거죠. 자기의 하락세를 세상이나 조직의 하락세로 연결시키려는 사람들이 해봐야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커리어의 마무리 혹은 하락 단계로 들어선 경우 경험이 많은 노장 혹은 사람 좋은 선배의 얼굴을 한 채 앞날이 많이 남아있는 후배들을 부지런히 만나고 다니면서 틈날 때마다 해봐야 별 수 없어. 우리 조직의 미래는 불보듯 뻔해. 이런 말들을 친절하면서도 나긋나긋하게 전해주는 유형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아니더라도 자기 생각에는 하락세가 온 사람들, 더 이상은 무언가 나아질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스라이팅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무언가 변화를 추구하는 것, 새로운 것을 해보는 것,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나니까 이렇게 다 알려주는 거야. 이런 친절로 포장한 말들 속에서 가스라이팅은 의외로 부드럽게도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가스라이팅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입으면서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죠.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도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는지 쉽게 알아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결과적으로 깨닫기 전까지 긴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몇 가지 중에 하나의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권위자, 보호자 혹은 협력자, 셋 중에 하나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 중에 가스라이터들이 제일 좋아하는 얼굴이 바로 보호자의 얼굴이자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높은 권위자나 나와 협동하는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보호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를 대할 것이라고 하는 상상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보호라는 느낌과 나를 나쁘게 대한다는 느낌이 도저히 매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은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럴 경우를 보면 대부분 한쪽이 보호자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사이에 좋은 기억과 추억들도 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은 이 좋았던 기억을 이용해서 못 벗어나게 하는 경우도 많죠. 기억이라고 하는 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전법이자 무기가 됩니다. 인간의 기억은 무엇이 일어났다는 것은 기억을 잘하지만요, 시간 순서는 굉장히 쉽게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언제 일어났느냐까지 정확히 기억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언제 처음 들으셨어요? 이건 모르실 거예요. 2002년 월드컵, 아이를 출산한 날, 군입대하는 첫날, 이렇게 다른 것과 비슷한 경쟁자가 거의 없을 때만 우리는 그 기억의 느낌과 그 기억을 언제 처음에 머리에 담았는지 양쪽 모두를 제대로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그 지식이나 경험을 언제 했는가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걸 소스 메모리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취약한 건 바로 소스 메모리, 즉 소스에 대한 기억입니다.
좋았던 기억이 있었어에 그게 언제였어 라고 붙일 수 있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억을 얘기한 뒤 그때 되게 좋았지? 네가 내 말 잘 들었을 때 라고 덧붙이는 건 완전히 편집되고 왜곡된 기억이죠.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이 기억의 편집에 굉장히 능숙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그 말을 듣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라이터들의 그 이상한 점에 대해서 의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내가 똑똑히 기억하는 거고. 내 말이 맞다니까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너 말이 되게 이상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나요? 내가 잘못 생각했나? 당연히 이러겠죠. 이런 식의 반복적인 기억의 소스를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이어붙이는 편집을 통해서 점점 더 쉽게 누군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스라이터는 아니겠죠. 실제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뭘 해야 되겠다라는 대안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안 없는 결론에 도달하면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스라이팅이 폭력보다도 더 무섭고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약도요, 단기적인 환각을 일으키는 강한 마약보다 조금씩 즐거움을 주는 생활 밀착형 마약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작은 효과지만 누적되는 것들은요, 세포를, 즉 우리 생각의 구조 자체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게 습관이잖아요. 지금 당장 어떤 천재 과학자가 나와서 우리 뇌의 구조를 봤을 때 빨간색일 때 오히려 걷고 초록색일 때 멈추는 게 낫다고 발표했다고 치자고요.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꿉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훨씬 더 본질적으로 맞는 이론에도 불구하고 초록 신호등에 길을 걸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다치겠죠. 무엇이 맞고 틀리다 하는 것도 습관 앞에서는 무의미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스라이팅은 생각의 무기력이라고 하는 습관을 만드는 아주 고약한 말이라는 겁니다. 충격이라는 그 자체가 상황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뇌는 크기보다 빈도에 훨씬 더 강한 영향과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기력 한 번 경험하는 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스라이팅에 의한 작은 무기력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쌓이게 되면 우리 뇌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죠. 이제 움직이지 말자.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상황이 자꾸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유난히 해봐도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무언가 힘이 빠진다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들면 그 사람은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어도 가스라이팅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내 소중한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그 사실을 얘기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냥 나랑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 사람의 장점을 계속해서 칭찬해 주는 겁니다. 진화심리학의 대표적인 연구자 텍사스 대학의 데이빗 버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많은 남자들이 자기 아내의 외모를 그렇게 비하하는 발언을 많이 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꼭 덧붙이죠. 당신 나니까 같이 살아주는 거야. 어디 가면 당신 거들떠도 안 봐. 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데이빗 버스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여자가 나를 떠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가스라이팅인 거죠. 그래서 그 데이빗 버스 교수는 아주 중요한 해결 방안도 같이 알려줍니다. 이러한 경우에 유일한 해결 방법은 나를 예쁘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바람을 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아름다움에 눈을 떠주는 주위 사람들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런 말을 반복해서 하는 상대방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면 나의 장점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야 합니다. 장점을 본다는 건 자존감을 상승시켜준다는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정리정돈을 잘하니? 야, 너 정말 다정다감하게 말한다. 너 웃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져. 사실을 알아야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일찍
섣불리 알려주는 건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를 잃게 만드는 역효과를 만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땐 오히려 섣불리 진실을 얘기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도 모르는데 어떻게 진실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는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진실을 얘기하기 전에 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소해 보이지만 정확한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사실에서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제발 진실로 먼저 가서 감당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이 내릴 판단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드려야 되는 중요한 얘기가 있죠. 많은 분들이 내가 가스라이팅 당할까 봐 걱정은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스라이팅 하는, 즉 가스라이터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일관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같은 말만 반복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일관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나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뜻이에요. 상황과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늘 같은 말만 반복한다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선배의 입장이 된 분들께 후배와 대화할 때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배의 언어는 두 가지씩이어요. 나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이제 조금 불편한 소리를 할 거야. 이렇게 자기의 의도나 계획을 먼저 알려주고 난 뒤 충고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보통은 순서가 다르죠. 화를 내거나 넋두리를 하거나 아니면 넌 해도 안 되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무언가 불필요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너니까 내가 이런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건 아주 비겁한 미괄식입니다. 내 의도를 먼저 전달하고 난 다음에 쓴소리를 하면 충고가 될 수 있지만 감정을 먼저 던지고 난 뒤에 자기의 입장을 합리화하는 것은 대부분 가스라이팅적인 대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아닌 나 스스로 이런 대화를 하지 않는지 우리 모두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